자, 이제 마지막 파트죠. 신용평가 종합 사례 파트인데 이 파트는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재무제표 분석, 재무분석,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 분석, 그 다음에 시장환경 분석 요 세 가지를 연습하는 그런 챕터다 보니까 뭐 새로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뭐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요. 뭔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요. 뭐 한두 번만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재무 비율 묻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 비율 잘 암기하시고 여기서 숫자들 잘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실제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재무 정보를 뽑아내는지 그것들만 좀 연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보고서는 실제로 회계사가 여기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감사 의견이 중요합니다. 감사 의견.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감사 의견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 감사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적정, 그 다음에 한정, 그 다음에 부적정, 그 다음에 의견 거절.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니까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에 대한 네 가지 정도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감사 의견은요. 여기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 오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오류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뭘 감사하는 거냐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한 거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잘 작성했어요. 요걸 봅니다. 잘 작성했으면 적정이에요. 그래서 적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한정은요. 일부만 조금 안 좋은 거. 일부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을 안 한 거. 그냥 일부. 근데 부적정은 중요성 관점에서 너무 많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에 표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견 거절은요. 아예 의견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의견 거절을 하냐? 기업이 자료를 안 줘. 자료를 안 줘서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의견을 못 주잖아요. 그때 의견 거절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감사 의견으로 구성이 된다. 요거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기, 전기, 전정기 있는데 조심하세요.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전기, 전정기면은 요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단기, 전기, 전전기 이렇게도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꼭 여기 있는 시점 확인하시고 그래서 단기의 유동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유동 비율을 구하게 되면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잘 구했구나 하고 체크하고 시험 잘 봤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됐죠? 자, 그래서 쭉 재무제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 항목들이 쭉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비율들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이렇게 있고 요 예시는요. 연수원에서 예전에 제시했던 예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만들었지만 예시는 요거는 연수원 예시니까 쭉 관련된 손익계산서도 있죠. 손익계산서 보시고
그래서 이 파트는요. 회계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무 분석 다 짬뽕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뒤에 있는 문제를 보고 숫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숫자를 먼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보고 거기에 관련된 숫자를 찾아가가지고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푸시면 되고 주석. 자, 주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주석에서 회사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어떤 예금이 제한되어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금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차입금 중에서 차입처는 어딘지 은행은 어디에서 차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연구비 개발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우발채무 자, 이 우발채무 약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채무라는 것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부채로 본문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 부채로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채무 그게 우발채무니까 그 우발채무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에 뭐 나중에 어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채권을 배소, 양도한 어음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만큼은 나중에 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지급보증 지급보증 해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지급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지급보증에 돈을 못 갚아요. 지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모회사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부채로 기록이 되죠. 지급보증을 해줬을 때는 부채로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지급보증을 해줬는데 내가 지급보증을 해준 그 기업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채로 계상이 되죠. 그런 지급보증 관련된 내용은 여기 우발채무에 적어놔야겠죠. 그렇죠. 언젠가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의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이사의 거래가 좀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실제로는 29문제 정도 나와요. 재무비율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비율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비율부터 당좌비율 해가지고 뭐 비유동비율, 고정장기 적합률 이런 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비율들 암기를 해놔야지 풀 수 있어요. 암기 안 하면 못 풉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보면서 여러분들 재무비율 까먹었잖아요. 까먹은 재무비율 정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이거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자, 현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용 제한된 예금이 있어요. 우리 어디서 봤냐면 사용 제한된 예금 주석에 봤죠. 그 주석에 있는 사용 제한된 예금이 전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좀 주관이 개입됐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이 전기부터 증가한 사유. 그러면 증가했는지를 봐야겠죠. 단기금융상품이 실질적으로. 자, 현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현금 비율이 뭐예요? 이게 현금의 구성 비율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 비율인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좌 비율, 현금 비율 하게 되면은 현금 비율은 뭡니까? 현금 나누기 유동부채죠. 현금 나누기 유동부채. 이게 현금 비율이죠. 그 현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요거 숫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비율 분석이 유동성 분석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직접적인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현금 비율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의,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사의 지분 구조
자, 당사의 지분 구조가 보면은 주석에서 홍길동이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영권 방어에 매우 불안정합니까? 100%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40년이 넘었으니까 이런 거 볼 수 있다.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우리 주석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판매처 있었고, 그 다음에 적정감사 의견 받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A가 속한 산업. 자, A가 어떤 산업에 있었냐면 위에서 주석에 도료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 산업에 페인트 산업, 페인트 산업이 속한 산업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는 제가 풀어드릴 수 있겠죠. 그 복습 차원에서. 유가가 상승해요. 국제 유가가 상승해요. 그러면은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상승하죠. 왜냐하면은 원자재를 사오는 거니까.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죠. 환경오염 위험이 상존하지 않아요?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오염 위험이 상존하죠. 그 다음에 전방 산업이 다양하다. 여러분, 페인트 산업은요. 페인트 많이 쓰죠? 건설업도 쓰고 조선업도 쓰고 자동차도 쓰고 페인트는 엄청 다양한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 존재하고요. 석유화학 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 구조상 산업 집중도가 높은 독점적 시장이다. 뭐 페인트 산업은 사실은 뭐 독점적이겠어요. 많겠지. 과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석유화학 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